그 다음에 이제 작년 거를 부동산 시장 동향을 한번 볼게요.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2017년 주택시장은 정책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하죠. 아까 정책 봤죠? 다양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시장은 정책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을 해요. 지방의 경우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나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반등 조짐을 보였죠. 그럼 이런 거죠. 6월 19일 날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터트린 거. 조정 대상 지역, 과열 지역 규제를 강화하겠다 나오고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부과 전반적인 수요 규제를 해버리고 9호 시장 과열 직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 상시적 모니터링하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대책 발표하잖아요.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주거복지 노드 발표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색깔이 진한 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죠? 이거 터지니까요. 훅 주죠? 9일 대책까지 나와버리니까 9호 대책까지 나오니까 좀 변하죠? 그래도 여기 다시 오니까 뭐예요? 여기 강남구 보세요. 진하죠? 네. 강남 상품 진하잖아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요거. 색깔이 흐릿한 것은 마이너스 2%고 플러스 여기 색깔 진한 거는 4%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요? 그 전에 이건 보세요. 6.19 대책 나오기 전에는 이쪽이 저기 든 색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때는 괜찮아. 근데 요거 8.2 대책 나오고 나니까 거래량 감소되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흐릿한 적이 많다가 또 다시 현재로 이렇게 오니까 강남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끌어올려 가더라 이거죠. 전형적인 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주역의 정책 기조는 투기 수요 차단 및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주택 공급 딱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투기 수요를 차단시키겠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관리하겠다. 취약계층 주택 공급하겠다. 이거 딱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종합적인 강력한 수요 규제 정책을 하면서 가계부채 대책,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공급 정책의 경우 주택 공급의 프로세스상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므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비해요. 이런 거는요.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B정부 때 들어서는 주택이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래 활성화 시키면서 뭐도 늘려요? 서민주택 공급한다고 보금자리 주택지를 겁나게 많이 지정해서 만들죠. 그렇죠? 그 여파가 어디까지 와요? 그 여파가 박근혜 정부까지 온 거예요. 그 여파가요.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안 만들었으면은 순식간에 거래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MB정부 때는 거래 활성화 정책도 하면서 뭐도 한 거예요? 주택 공급도 늘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게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안정화돼가지고 그쪽에 다 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서울발로 해가지고 가격이 펑 터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강동구라든지 송파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 하나 때문에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파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 때문에 여파가 있었던 거야. 근데 위례 신도시 거의 다 입주가 됐잖아요. 80% 가까이 됐어.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 터져야 되는데 당연히? 서울 터져야죠. 당연히. 이때까지 서울에 공급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서울에 공급할 게 없어서 가격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된 건데 더 이상 공급이 없잖아요. 마곡도 공급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남은 서울이 뻥 터지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차 싶잖아요. 그쵸? 아니 주택가격이 올라간다고 앞에서 규제는 막 터뜨리는 그래도 올라가. 아차 싶었죠? 잘 보세요. 앞에 거 할 때 이거 대책 다 나오면서 뭐는 안 해요? 주택 공급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작년 들어서 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작년 10월 달 들어서? 그쵸? 뭐라고 나요?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 그랬죠? 어디에다가? 개발지원금 해제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지원금,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거니까 서울시에서 가까운 도로 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은 못해. 그러면 우리 이제 어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게 그린벨트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이게 관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다가 서울시가 필요할 때마다가 뭐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그렇게 써놨어요. 행정계획에 써놔야지만 뭐한다? 해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을 잡으려고 했더니 저쪽에 세곡동이라든지 내곡동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는데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강남에서 그래도 괜찮은 데가 헌능로 옆에 보면 헌능이죠. 헌능에다가 딱 주택 공급하기 딱 좋아요. 싹 허물어버리고. 네? 거기 보면은 가구 저기도 있고 뭐 창고도 좀 있고 그다음에 막 소규모 주택들이 그게 있거든요. 거기 다 하기 되게 좋아요. 거기 한 400만 평, 5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데가. 근데 거기는 아파트 못 줘요. 국정원 때문에요. 그 국정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국정원 옮기면 당연히 거기도 아파트 다 때려줄 수 있어요. 거기만 좀 좋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이제 더 이상 공급할 땅이 그거밖에 없는데 없잖아요. 그냥 서울시에 제일 가까운 땅이 어디 있어요? 성남시 있잖아. 성 밑으로 내가면.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게 성남이잖아요. 그래서 성남 금토동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금토동 무조건 해제돼요. 아니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땅이 성남시 금토동이라고요.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제일 가까운 데를 건드려야 돼. 개발제한구역을. 그러니까 금토동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금토동이 어디냐면요. 청계산 입구 여기 있잖아요. 조금만 내려가잖아요. 옛골인가 뭔가 있죠? 거기가 다 금토동이에요. 거기 올린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급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공급이 따라가지만 뭐야? 가격 안정화를 가져가는데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뒷북친 거예요. 이제 그게. 이거 보세요. 보면은 수요 공급인데 자 보세요. 공급적인 측면 공급 확대인데 공급 임대주택 사업단 10월 24일 날 그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 10월 24일, 11월 28일 날 그때쯤 가가지고 뭐 한다? 주거복지 로드맵 하면서 뭐 해요? 신규 주택 공급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신혼부부, 그쵸? 청년주택, 그쵸? 뭐 이런 사람들 공급해주겠다죠.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픈 포장 그렇게 한 거죠. 옛날에 똑같았어요. 보금자리 주택지구도 MB 정부 때 만들어놨을 때 뭐냐면은 다 서민 주거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결론은 다 뭐예요? 가격 다 올라갔으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요? 다 중산층 이상 다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책을 갖다 한 방에 정리해버린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아시죠? 조정대상 지역 선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선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세제 강화, 양도세 강화, 보유세 인상. 요즘 보유세 인상 아주 살벌하게 건드렸지 않죠? 여러분들 1월 1일 날 뭐 할 수 있어요? 주택 기준시가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주택 기준시가를 갖다 5억 이상, 9억 이상짜리를 갖다 확 올려놔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이제 오늘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고요. 9억 이상짜리를 갖다가 원래 기준시가는 보통 주택 공시지가에다가 보통 뭐냐면 공시지가에 보통 80% 선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발표하나요? 주변 시세하고 동일하게 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주택 기준시가가 뭐예요? 세금 걷어들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준시가라 불러요. 주택 기준시가를 갖다 뭐예요? 주변 시세하고 동시에 같이 올려버리니까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버려요. 그게 95%까지 끌어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딱 끌어올려놓으니까 뭐예요? 9억 이상은 보유세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8억 5천짜리가 9억 5천 됐어요. 딱 1억 올려놨어. 그럼 9억 이상은 보유세가 더 늘어나거든요. 한 칼에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한 1년에 8억 이하니 8억이었을 때는 한 1년에 한 뭐 50만 원, 60만 원 내야 되는데 갑자기 9억으로 넘어가니까 한 300, 400 내는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지금 그런 생각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비밀리에 꼼수 썼다가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신문 기자들이 또 이런 걸 안 건드려요. 잘 몰라서. 이런 거예요. 그 보유세 인상하는 건 당연히 인상할 거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데 요걸 엄청 얻어먹으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 기준시가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보유세가 올라가죠.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9억 이상 안 갖고 있잖아요. 다행히로 여기시면 되지. 다 합치면 또 모르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공급 확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뭐 공급하겠다. 주거복지 로드맵 때 나온 거고,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세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그다음에 LTV, DTI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신 DTI, DSR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또 하나 발표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시장 동향이 2017년도에 이렇다 이거예요.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2018년 1월 신DTI라든지 2018년 하반기 DSR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증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라고 나와요. M2라고 들어보신 분? 네? M1, M2? 네? 통화 증가를 갖다 지표로 만든 걸 M1, M2로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제 M2를 많이 써요. 유동성이라는 또 통화량 증가하는 거를 갖다가 M2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되겠다. 즉, 다시 말하면 M2가 증가하더라 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감소하는 거 부분을 한번 가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다라고 보면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금리를 인하시키는 거거든요. 네. 금리 인하시키면 시장에 유동성이 드러나요. 많이 풀리니까 돈이. 그러면 M2가 감소된다, 유동성이 감소된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얘가 금리 유동성이 크게 뭐라 한다? 줄어들 거라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금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뭐가 생겨? 이 유동성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금이에요. 네? 돈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게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다가 오거든요. 그럼 자산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도 있어요? 주식도 있을 테고 부동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옮겨가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뭐 한다? 유동성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산으로 갈 수 있는 돈들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자산 축소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밑에 써놨죠. 뭐라고 써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 가능성의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금리 인상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란 말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 상승률 잡기 위해서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잡아버려요. 그게 전체적인 경제 정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죽었다 깨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뭐 한다? 3% 이내로 다 항상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인하돼가지고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물가 상승률도 인플레이션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는 인하시켜놨어. 그 유동성은 풍부해졌어. 근데 뭐가 안 늘어났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하나가 필요해요. 소득이 증가돼야 되는데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걸 왜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다 하시면 돼.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유동성 저금리가 되고 유동성이 풍부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극화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든가 상위 몇 %가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하위가 많죠. 이 하위에 있는 사람이 소득이 증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알고 있으시면은 뭐 한다? 앞으로는 시대가 계속 양극화야. 그렇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그래요. 계속. 그러면서 심지어 자산하자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금리를 인상해보면 누가 죽어요? 이제? 저소득이 더 죽어버리는 거, 서민이 더 죽어버려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을 이해해 놓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다 금리 인상하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나야 되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 해서 우리나라도 금리 올린다? 그 밑에 그림 보세요. 한미 금리 기준 차이예요. 색깔이
파란색이 한국이고, 그쵸? 제가 색깔 얘기할 때는요, 믿지 마세요. 왜 제가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구분 잘 못해요. 녹색, 내가 정록색약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돼서 이해하세요. 일단 한국은 미국은 이해를 하죠. 그쵸? 자, 잘 보세요.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있죠?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옛날에 금리가 저렇게 높은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금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우고 있는 사람 신문 기사 엄청 많잖아요.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는 좀 어떻게 금리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신문 대충 좀 보고 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해야 되는데 이런 개 쓰레기 같은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구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해야 되면 인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뭐 한다? 미국보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금리 인상해버리면 잘못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거꾸로 디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상관없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저성장 속에서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그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요. 나라 절단 나거든요. 근데 웃기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나라가 절단 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 인상해야 된대. 웃긴 논리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안 되고 금리나 아니면은 이쪽에서 해서 뭐 한다? 동결. 그쵸? 또는 뭐 한다? 조금. 네? 우리가 이거 뭐예요? 보합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만이 뭐 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까지 저금리 해가지고 5, 6년 동안 계속 거의 한 7년 가까이 계속 저금리를 가면서 기껏 해가지고 경제 성장률 2%대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올해 이제 3% 턱걸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풍부하잖아요. 그럼 이 유동성이 풍부한 거 갖고 우리나라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업 구조조정을 못했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구조조정 늦춰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해운 하나 날아가 버리고. 해운 조정했어야 돼요. 구조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진해운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한진해운 딱 날아가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진 줄 알아요? 전 세계 모든 물류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박근혜 정권 때 이거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물류는요 국가예요.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때 어떻게 한 칼에 그걸 날려버려요? 웃기잖아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조선도 해야 되죠. 그쵸? 해운해야죠. 조선해야죠. 또 그 다음 뭐도 해야 돼요? 화학도 해야 돼요. 할 게 많거든요.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금리를 인상시킨다? 나라 꼴 말아먹는 짓이에요. 요 구도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다? 앞으로 금리 인상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앞으로 금리는 오를 거예요? 오를 것인가? 올라요. 그쵸? 그다음 참고로 미국이 금리가 5% 넘었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졌어요. 요기요. 올라갔을 때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지들이 이 대출 그러니까 이 금융 구조를 갖다가 어설프게 끌고 가다가 이게 터져가지고서 온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같은 짓을 또 할까요? 미국이? 이제 안 하죠. 그럼 대한민국 현실은요? 현실 여기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금리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택가격 한번 동향을 한번 볼까요? 앞에까지는 경제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잠깐 금리 쪽의 부분을 본 거예요. 매번 보면은 금리 인상한다, 뭐. 그러니까 아까 신문에 보셨잖아요. 아까 미국이 금리 인상, 우리나라 따라서 금리 인상하는 이런 개쓰레기 같은 논리를 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요, 2016년도에 내가 그 전망할 때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랬을 때 다 금리 인상할 때 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금리 위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그때 이 논리를 갖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했을 때 2016년 3월인가 5월 달에 금리 거꾸로 인하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택 매매 가격 변동을 보면요. 전국을 보면 전국이 2015년도부터 16년, 17년 보는데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국토부가 만든 자료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은 3.5, 그 다음에 2016년 0.7, 2017년 1.5.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둔화된 거잖아요. 근데 서울을 보면요. 2015년대 4.6, 2016년대 2.1, 17년대 3.6. 그렇게 따지면요. 그래서 서울 많이 올라간 거예요. 다른 동네 한번 볼까요? 쑥대밭 됐죠? 쑥대밭 됐잖아요. 다. 서울만 빼고요. 서울하고 부산만 빼고 뭐예요? 전부 쑥대밭 됐잖아요.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인천, 광주 몇 군데 빼고는요. 다 쑥대밭 된 거예요.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워낙 높으니까 뭐예요? 평균치를 따졌을 때 올라간 거예요. 이게요. 서울의 주택가격이 워낙 높게 올라가니까 평균 가격도 끌어올린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전국을 대상으로 다 부동산 규제가 들어간 거예요. 규제를 할까 봐 서울 다주택자만 규제를 하든지. 그렇죠? 왜 전국을 다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규제 버리니까 나머지는요. 지방도시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충북 청주시 같은 경우는요. 역전세가 지금 거의 왔어요. 주택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한 분양할 때 한 2억 초반대 분양할 때 2억 2천, 2억 4천 전 분양했던 게 전세가 1억 8천인데 지금 10%, 20%씩 떨어질 위기에 처지니까 지금 거의 역전세까지 왔어요. 어떤 데는 지금 막 1억 9천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냥 갭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또 어디 가니까 이 갭 투자 좋아하는데 또 이런 데 또 골라주더라고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아파트가 보통 수준의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매매 가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올라갔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서울의 상반기 2017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2.0인데 하반기 때는 2.6이죠. 또 올라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아파트는 거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이게 전체 평균이라도 따지면요.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요. 2017년 들어서 안정적이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2010년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과 파리 대책 등 규제 정책 하에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지역도 있으나 재건축 호재로 인한 서울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등 지역별로 차별적인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한번 썼어요. 어떤 말을 썼냐면요. 앞으로 부동산은요. 특히 주택은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성, 개별성이요. 제가 잘 써먹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성은 뭐냐면요. 앞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끊임없이 올라가요. 그 다음 뭐예요? 상품도 그 상품만 가져가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역 강남을 보면은 강남에 지금 올라가는 건 뭐만 올라가요? 재건축 아파트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늘 강의할 때면 이게 기술의 변화 속도 때문에 그래요. 기술의 변화 속도 때문에. 요즘 나오는 아파트 홈 오토메이션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앱이 따로 있어요. 그 아파트에 적용되는 앱이. 그 에어컨 자동으로 켜지고 난방 자동으로 해주고 심지어는 가스불도 꺼놨는지 안 꺼놨는지 켜져 있으면요. 앱이 빨갛게 팍팍 떠요. 그럼 그거 딱 누르면요. 가스불 자동으로 꺼져요. 가정주부인데 나이 들어가지고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앱만 보면 다 알려주는데 이제 깜빡깜빡거려도 계속 상관없어요. 앱이 다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기술의 변화 속도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나들이 한번 나가지고 동창생 만나가지고서 야 모델하우스 갔더니 딱 그런 아파트만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네 집을 보니까 뭐예요? 후질구질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새 집에 대한 열망이 엄청 큰 거야. 근데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요. 새 집에 아파트가 있어 없어요?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없어. 살고 싶은 욕망은 다 되는데. 그러니까 새 집이 될 만한 어디?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던 사람의 새집 들어간 사람은 다 어디 들어갔어요? 위례 신도시 들어가고 마곡지 들어가고 미사주에 다 들어간 거야. 갈 사람 다 갔다고요. 요즘 요 세 군데 다녔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아파트보다 되게 좋다고 그래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난방비 포함해가지고 겨울에 막 50만 원, 60만 원씩 나오는데 여기 갔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야, 20만 원이 안 나와 그래요. 그럼 또 저기 친구가 왔는데 야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또 어디에요? 여자들도 첫두첨이잖아요. 영수증 탁 아파트 관리비 탁. 뭐 진짜네? 이런 현상 벌어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토지시장은요. 시도별 집가 변동률 보면요. 그래도 어디가 많이 끌고 갔냐면은 보세요. 많이 퍼센티지로 많이 된 데가 어디예요? 보면은 그쵸? 최근에 서울, 그쵸? 부산, 그쵸? 저쪽 세종, 그쵸? 제주도 보세요. 난리 아니죠? 네. 이런 현상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나와요. 2017년 11월 말 기준으로 주가 변동률 상위 3개 지역을 봤더니 부산 해운대구예요. 우동, 중동, 자동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LCT 사업하는데 그 다음에 센텀 이지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잘 보세요. 여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있죠? 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갖다 뭐 한다? 레일 테마파크를 만들고 거기다 공원화 시킨다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이 폐선부지가 만들어지면은 특히 대도시권에서 폐선부지가 만들어지면 이건 게임 오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 효창공원역에서 어디까지? 가자역까지 한번 걸어봐라. 가면 답은 보인다. 근데 걸어보는데 아 좋다 그러고 사진만 찍고 가지 마시고 중간에 가다가 공유 중에서 한번 들려와서 가격 변동된 거 물어보세요.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천지 차이예요. 심지어는요. 조그마한 단독주택 가격이 5배씩 올라간 데도 있어요. 심지어 10배도 올라간 데도 있고요. 5년 사이예요. 서울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아파트 빼고요. 단독주택 가격이 어떻게 5년 만에 5, 6년 만에 10배도 올라가는 데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요? 공원 하나 만들어지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예요. 보니까 고덕국제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개발호재. 그래서 팽성읍, 고덕면, 지제동, 신대동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저 지제동은요 어딜까요? 네? 그렇죠. SS 지제 역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팽성읍은요? 미군기지 때문이에요. 팽성읍에 미군기지들이 있는데 미군기지가 있으면 미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미군들은 밖에 나와서 술을 먹을 때 꼭 아가씨 있는 술집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세계에서 그걸 뭐냐면 접대부라고 부르거든요. 접대부 있는 술집은 반드시 유흥점이어야지만 접대부를 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란주점을 갔는데 접대부가 있다. 그러면 신고하면 그냥 끌려 들어가요. 그 사람. 단란주점은 접대부 고용 못하게 돼 있어요. 유흥주점만 접대부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유흥주점은 어디만 있어요? 상업지역만요. 그럼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었으면 한 10년 전에 팽성읍 가가지고 상업지역에다가 건물 하나 사 놓으셨으면 그때 한 300만 원 갔거든요. 지금 4, 5천 가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 다음에 부산 수영구 같은 남천은 주택 재개발 진척과 상업용지 수요 때문에 많이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이 남천동은요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있지만요 남천동에 이 부산 사람들만 가는 맛집이라고 남천동이 언제 최근 2, 3년 무지하게 떴거든요. 그리고 상가 주택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상가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뭐예요? 다시 토지 가격이 같이 올라가 버려서 이렇게 남천동이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집가 변동은 하위 3개 지역을 보니까 울산 동구죠. 조선 경기 때문에. 경남 거제시 조선사또 때문에. 전북 군산시 군산 조선소 폐쇄 때문에. 조선소 하나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심각하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17년 4분기 부동산 시장을 봤더니요. 현재 서울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죠.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2017년 시행된 일련의 규제들로 인해 부산과 세종의 상승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광범위한 규제 정책으로 투자 및 투기 수요 감소, 그다음에 향후 정책에 대한 관망세 유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전국은 서울과 나머지 지역들의 가격 상승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확실히 틀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재 강남 부패 신화의 기환 10월 24일 날 이후 주간 누적 상승률 2.1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6월 19일 이후 최고치다. 주춤하던 주택시장의 재건축 추진 단지의 매물이 소화되며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전환했더라. 거래량 또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은 2월 19일 이전 화랑이었던 시장의 모습을 되찾고 있더라. 아까 그 작은 그림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작은 그림. 그 더 크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 그림이에요. 잘 보이시죠? 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남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포지션을 올라가니까 덩달아 어디가 같이 가요? 강동구, 광진구, 그쵸? 그쵸? 같이 따라가요,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전환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요, 요거, 이제 2018년도 경제 전망 하면서, 들어갈 건데, 참고로 요거는, 2018년도 기획재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경제정책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해서 다각도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시겠습니다.